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밤에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 이야기, 지금 10.15 대책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거래량의 변화는 약간 있었으나 사실 실질적으로 부동산은 계속 상승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저께 그저께 나온 이야기죠. 국토부 쪽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또 만나가지고 미팅도 있었고, 또 대통령실에서 토어제 관련해서 또 푼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변화가 앞으로도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이게 진짜 언제까지 오르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도노강에서도, 노도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거기서도 지금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실제로 10.15 대책 이후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강남은 또 오르고 우리는 거래 간간이 되던 것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피해받고 있는 곳들은 좀 풀어줘라. 이게 뭐냐? 뭐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앞으로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과연 계속 오를 것인지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택시장을 움직이는 구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환율이 좀 안 좋죠. 기축통화가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야, 이게 1,400원대로 올라가면서 지금 떨어지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불안한데요. 이게 뭐 수출 수입과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 부동산에도 영향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에 따른 요건들이 이 공사비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공사비에 영향이 되면 당연히 공급에도 문제가 있겠죠. 왜 그런 거죠? 이런 거예요. 공사를 지금 막 해야 되는데 뭐 시멘트나 철근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게 100%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어떤 물품들, 제품들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낮음으로써 외국에 있는 무언가를 사갖고 올 때 그 사는 비용 자체가 또 계속 올라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공사비가 올랐기 때문에 웬만한 비용으로는 시작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낮은 금액으로는 공급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이 높은 금액을 인정하고 과연 분양이 될까? 이런 걱정 때문에 분양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때문에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또 어떤가요? 화폐의 가치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것처럼 매년 대한민국은 2%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도하면서 정책을 꾸려가고 있는데,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환율 때문에라도 더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가격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2025년 시장은 뉴스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모든 흐름을 결정했던 올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구조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환율 상승. 핵심은요, 최근에 1,460원에서 1,47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몇 년 전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조금 지나면은 그래도 자리를 잡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 와서는 이게 전문가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1,500원 상단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선 너무 지금 슬픈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놔야 된다.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여기서 주는 이제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수입자재 원가 상승의 직접 원인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사비 상승을 촉발하는 1차 요인인 거죠. 그리고 분양가, 건축비 전반에 단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미 선정됐고 건설사까지 결정됐는데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건축비 자체가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약속했던 그 금액으로는 추진할 수가 없기에 이게 지금 계류 상태에 있거나 정지 상태에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공사비의 구조적인 또 상승,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은요, 공사비 지수가 약 4년간 30%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공사비의 상승으로 모든 곳들이 수도된 곳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요, 그 이후에도 또 지속적인 상승이 벌어졌습니다. 레미콘,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가 동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인건비 또한 계속 상승했었죠. 그리고 안전관리비라는 게 또 추가로 이런 내용들이 좀 강화가 됐죠. 여러 가지 이제 순살 자의부터 해가지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큰 비용으로 증가를 이루게 됐는데, 이건 고스란히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건축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결국엔 누가 부담해요? 분양받는 당사자들, 우리들이 부담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새로 지은 집을 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공사비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하고 이것도 뭐 한몫하는데,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함으로써 이거에 대한 n분의 1은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가가 복귀하지 않는 구조예요. 이거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도 똑같은 구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오른 인건비 내려가는 거 봤나요? 이제는 시간당 10,000원을 줘야 됩니다. 우리 알바하시는 분들. 자,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우니까 시간당 이젠 8,000원 주세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 봤어요? 한 번 오른 짜장면 값, 저 어렸을 때는 1,500원이었던 것 같던데 지금은 뭐 10,000원이잖아요. 8,000원 뭐 이런 데도 있지만, 한 번 오른 짜장면 값을 다시 내리는 거 봤나요? 건축비, 한 번 오른 건축비 내려간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오른 월세가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원래 월세 50만 원 받았는데 제가 이제 30만 원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이 가격이 앞으로 폭락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짜장면 가격, 여러분 짜장면집 장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밀가루 가격, 뭐 인건비 다 올랐는데, 기름값 다 올랐는데, 여러분 지금 8,000원 받고 있는 짜장면 가격을 여러분들은 5,000원에 다시 팔겠습니까? 3,000원에 팔겠냐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우리가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다. 한 번 오른 부동산은 잠깐 몇 퍼센트 조정을 이룰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이었다는 사실, 모든 실물 자산은 그랬다는 사실을 함께 꼭 이해해 주십시오. 분양가가 떨어지기 어려운 하방 경직성을 발생이 되는 거죠. 과거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분양가가 내려간다는 공식이 불가능하죠. 그리고요, 옛날에 이런 공식이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결국에는 내려간 상태에서 머물러 있던가요? 아니요. 추후에는 결국에는 우상향이었잖아요. 공급 축소, 앞에서 1차 효과 말씀드렸고요. 2차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급 축소가 발생하는 원인은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악화가 왔기 때문에 이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쪽과 공사를 하고자 하는 쪽의 협의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규제, 뭐 상한제 지역도 있고요. 또 미분양 리스크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금융 비용은 또 상승하는 거잖아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또 쉽게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도 뭐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를 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만 처음 이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이 대한민국은요, 벌써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 사이클이 지금 또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런 사이클 이후에, 자, 17년도로 돌아가 볼까요? 17년도에 어땠어요? 동탄 미분양이었어요. 시흥 은계 지역, 뭐 목감 지역 이런 데 미분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미분양이어가지고 조금 할인된 가격에 그때 샀던 사람들, 결국엔 지금 돈 벌었습니까? 못 벌었습니까? 당시에는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사실 이거보다 더 안 좋았어요. 결국에는 우상향이었다는 사실. 이런 사이클을 17년도에만 왔던 게 아니고요. 그 전에도, 그 전전에도 왔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똑같은, 지금 또 사이클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요,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락했죠. 지금 인허가를 빨리 많이 받아놔야 실제로 시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데, 착공이 들어가는 물량도 없을 뿐더러 인허가를 지금 신청하는 물량도 없어서 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자, 공급의 전반적인 후퇴가 발생되어졌습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그래서 공급이 줄면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지만 3년 뒤, 보통 이제 공사 기간이 3년 정도 잡잖아요. 그 입주 시점에 신축 가뭄으로 현실화된다라는 거죠. 27년도, 28년은 구조적으로 입주 절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자, 화폐의 가치 하락. 핵심은요, 환율 상승은 단순히 달러 강세가 아니라 원화 가치 하락이자 구매력의 감소를 뜻하는 겁니다. 실질 실효 환율 지표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또 더 큰 문제예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요, 현금 보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진짜 이번에도 뭐였죠? 얼마 전에 그 물량 3개의 호실 분양하는 거였는데 5만 명인가요? 신청했다면서요. 그게 자기 자본금이 20억이 있어야지 그걸 당첨돼도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이걸 5만 명이나 신청을 했어요, 여러분. 화폐의 가치는요, 점점 하락하는 걸 우린 그동안 경험해 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현금 보유하고 있지 마세요. 적금 들지 마세요. 자, 현금 보유의 위험 증가,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 달러, 부동산, 여러분 관심 많으시잖아요. 특히 실물 중에서도 주거용 신축의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베프옥션에서는 다양한 종목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신축 아파트, 그것도 기왕이면 서울, 모두가 선호합니다. 사실은 그만큼 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의 물건들을 보는 거지, 주택을 가장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면서 접했던 물건이다 보니까, 그리고 왠지 다른 종목들은 경험이 없고 두렵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데요. 그만큼 상승 요인도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요소의 결합이 만드는 시장 구조. 환율 상승은 원자재 비용이 증가된 거죠. 왜냐면 원래 1,200원 환율이었을 때 미국 달러가 우리가 1,200원만 주면은 그 달러 1달러의 어떤 자재만큼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은 그 1달러의 미국의 자재만큼 가지고 오려면 얼마 줘야 돼요? 1,460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자, 원가가 상승은 공사비 상승, 당연하죠. 공사비의 상승은 분양가 하방 경직을 야기하고요. 공급 축소는 중기 우상향 압력을, 원가 가치 하락은 실물 선호를 강화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베프옥션 관점에서 본 실전 해석은요. 1번, 원가로 설명되는 신축 가격대는 시장의 지지선이다. 원가 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싼 자재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싼 자재가 어디 있어요? 안전을 동반하는 걸 어떻게 싼 자재를 씁니까? 제값 주고 해야 되는데 제값 주고 공사를 했다가는 분양가에 그걸 다 녹여서, 아니 요즘에는 진짜 10억에 15억에 분양해야 되는데 그 가격에 누가 인정하고 살까? 또 미분양되면 우리는 어떡하냐? 걱정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공급 절벽이 가장 큰 리스크이자 기회인 거예요. 3년 후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면 신축, 준신축 수요는 더욱 쏠리게 될 겁니다. 화폐 가치 하락은 실물로의 쏠림을 가속화할 거고요. 원화의 실질 가치 하락은 현금 보유는 손실이란 구조를 만든 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점 국민들이 인정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자, 4번, 장기적으로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죠. 입지 신축, 교통축 중심의 단일축으로 재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글로벌 큰손이 픽한 한국의 월세주택 해가지고 이게 기사인데요.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전세 사기 1, 2인 가구 증가로 월세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기대된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해외에서도 이렇게 바라보고 해외의 지금 상품들을 굉장히 아깝게, 너무 값지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이제 우리 김규석 감정평가사님이 지금 명지대학원에서 또 이렇게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감정평가 회사로 따지면은 그 대기업에 속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천억짜리 막 조 단위의 물건들을 감정평가하고 그들의 어떤 움직임, 해외 시선들, 이런 걸 누구보다 좀 잘 알고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해외에서 투자회사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투자 가치 1순위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이요. 오피스 건물, 뭐 이런 어떤 임대형 리츠 건물들, 이런 것들을요 굉장히 매력 있는 물건으로 보는데요. 왜냐면요, 입지 대비 매매가가 너무 저렴하대요. 우리는 계속 이 상태로 살아왔으니까 이게 되게 비싼 줄 아는데, 해외에서 선진국에 있는 어떤 부동산 가격을 봤을 때는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입지에 너무 싸대요.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월세는요 매매가보다도 더 현저하게 너무 싸대요. 심지어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월세 수준이요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일본보다도요. 이런 중심, 도쿄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전문 투자 회사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우리나라는 매력적인 나라인 거예요.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현금 흐름 투자 매력, 집값 상승보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중요한 시대다. 월세 아파트가 채권처럼 꾸준한 수익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누가 요즘에 전세 위험해서 보증보험 안 들어주면 전세 안 들어가죠?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이 이젠 중요한 게 아니라 전세를 공시가격의 126%밖에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얼마 못 받으니까 전세 놓을 바에 다시 월세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월세가 어때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제 앞으로 월세 더 오를 거예요. 그러면 원래 주택을 사려고 했던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유 원래 내가 월세 100만 원 내던 거를 이제는 200만 원 내야 돼. 내가 월급 300만 원 받아가지고 이거 도대체 나는 이제 생활비 쓰고 저금도 못하네. 아유 그냥 빌라라도 사야 되겠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높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더 주거를 매입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더 많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점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선점을 빨리 해놓은 사람들이 더 유리한 곳에 있는 게 아닐까요? 아파트는 공실, 환금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상가보다 공실 비용이 낮고 팔기도 훨씬 쉬워서 리스크 대비 수익 구조가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 아주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도 기업형 임대에 우호적이고요. 임대주택 규제, 세제 완화 방향이라서 글로벌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기 좋은 제도 환경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어서 지금 해외에서 많이들 관찰하고 보고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왕서방이라 그러죠. 중국에서도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거 많이 샀죠.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전 세계, 싱가포르, 홍콩뿐만 아니라 이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매물을 요즘에 그렇게 감정평가 의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에 대한 목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분위기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정서 자체도 당연히 선호하는데 지금 이 시장 구조 자체도 너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는데 해외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 시장 가운데 여러분 보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월세 거래 비중 커지는 서울 빌라, 여러분 보십시오. 20년도부터 24년까지 왜?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너무 가격이 오르고 월세 가격도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수요가 더 많아요? 아니면 그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은가요? 서울에 부자가 많이 사는 게 아니고요. 원래 서민이 월등히 많이 살아요. 서울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서울에 올라온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0년도에 29.5에서 53.6%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핵심 결론입니다. 환율, 공사비, 공급, 화폐가치 4가지 요인이 구조적으로 가격 하락을 막는 판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 두 가지만 문제여도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이 상승을 어떤 그 요인으로 보고 분석하는데, 자, 27년, 28년 공급 절벽은 시장의 가장 큰 상승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 하락 뉴스보다 시장 구조를 먼저 읽는 사람이 기회를 선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공급 대책이 본격적으로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공급 대책이 완벽한 솔루션이 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아직도 서울에 있는 빌라를, 아파트 살 수 있는 돈은 없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그러면 빌라라도 하세요. 아직도 서울에 있는 이 입지가 좋고 해외에서도 열심히 관찰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좋은 위치에 있는 이 빌라가 아직도 1억대, 2억대, 서울에 3억대 빌라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너무나도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좋은 기회라는 사실 알고 계시고요. 경매, 공매로 부동산 아울렛 가격으로 싸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제값 주고 사지 마세요. 부동산이 유행이 중요합니까? 남자 패션은 유행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백화점에서 잘 안 삽니다. 아울렛 가서 사는 거 좋아해요. 왜요? 남자 옷은 유행을 안 타거든요. 원단은 똑같이 좋은데 아울렛 가면은요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잖아요. 백화점에서 사는 거 따로 있고 아울렛에서 사는 거 따로 있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경매 공매로 사면은 5억짜리를 4억 5천에 살 수 있는데 왜 5억 주고 사십니까? 5천만 원 여러분들 모으려면 몇 년 걸려요? 안 그래요? 지금이라도 도전하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얘기했던 내용이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야, 더 늦기 전에 이런 상승 요인들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될 것 같은데 야, 나는 좀 더 상승하기 전에 빨리 오늘부터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됐다는 바람이고요. 저는 또 다음 주 목요일 밤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